검사실에 가면 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박상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술실에서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임상병리사 하면 조직이나 혈액 등 검체로 하는 이제 우리 검사를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거와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의 업무 영역은 사실상은 이제 임상생리사라는 업무 영역이고요. 수술 중 신경계 감시 검사를 하는 임상병리사입니다. 수술실을 좀 보자면은 이제 영어로는 업무 영역을 영어로는 이제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뉴로 피지올로지컬 모니터링, 그래서 수술 중 신경계 감시 검사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IONM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IOM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모니터링이어서 대부분의 영역이 이제 수술실에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서 환자는 마취과 영역의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마취를 하고 깨어날 때까지 어떠한 모든 모니터링이 이제 IOM이 되고,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뉴로 모니터링, 신경계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INM이나 IONM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수술실에 가 보면 여기 뜨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마취과 옆에 자리가 위치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마취과의 이 상태에 따라서 검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마취과 옆에 자리를 하고서 서로 이제 대화를 긴밀히 나누면서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IOM과 INM을 같이 공유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제 INM을 좀 검사 방식을 크게 분류하자면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을 검사하는 이제 모니터링 테크닉과, 그다음에 도대체 여기가 뭐가 있는 기능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매핑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지금부터 이 기능이 잘 유지되는지를 봐주세요라는 모니터링 검사와, 이 그림을 보듯이 하나의 넓은 길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길이 잘 유지되는지를 보는 모니터링, 그다음에 되게 복잡한 찾길이 나오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뭔가가 길이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가 원하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찾는 매핑으로 이제 검사는 나뉩니다. 보통 간단한 수술에서는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복잡한 수술들이 많아서 모니터링과 매핑을 복합적으로 섞어가면서 하는 신경계 검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술 중 신경계 감시 검사는 이제 종류가 되게 다양하긴 한데, 먼저 이제 수술 중 신경계 감시 검사를 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이제 먼저 이제 수술을 잘 하고 있는지 서전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수술 중에 이제 신경계 손상이 조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의 방향을 좀 바꾸거나 수술을 멈추거나 하는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링의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게, 1980년대 전에는 이제 아날로그 장비였단 말이에요. 이제 페이퍼가 막 움직이면서 펜들이 그려주고 막 이런 그런 아날로그 장비였는데,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엄청난 의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의학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도 발전하고 모니터링도 발전하고, 그 계기가 됩니다. 1992년쯤 돼서 이제 스콜리오시스라고 척추 측만증 환자들이 있는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과거에는 수술을 하면서 환자를 깨웠어요. 마취를 풀고 깨워서 다리 움직여봐라. 그래서 환자가 다리를 움직이면 수술이 잘 되는구나. 다시 마취를 걸고 또 수술을 하다가 환자 다시 깨워요. 다시 깨워서 환자한테 다리 움직여봐라. 그래서 환자가 다리를 움직이면 다시 또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걸 되게 반복적으로 했어요. 근데 환자는 수술에서 깼을 때, 마취가 깼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거든요. 이걸 감수하고 해야 되는 수술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신 마취를 걸고서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구나. 그래서 혁신적인 이제 모니터링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척추 수술뿐만 아니라 뇌종양에도 쓰일 수 있고 혈관 수술에도 쓰일 수 있고, 다 기능적인 걸 다 디텍션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발전이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유발전이라는 거는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유발이 된 파형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빛자극을 주면 빛자극에 의해서 시신경 유발돼서 파형이 나오고, 전기 자극을 주면 그 전기 자극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패스웨이가 흥분을 해서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쪽을 볼 수 있고, 소리 자극을 주면은 그 소리 자극이 청신경을 흥분을 시켜서 파형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수술 중에 뇌연류 검사도 하기도 하고 뇌파 검사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이제 가끔 쓰이는 거고, 기본은 유발전이가 됩니다.
먼저 이제 뇌간 청각 유발전이라고 BAP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초상권이 없는 아기 사진을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누군지 아마 모르실 테니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고, 여기 보면 이제 헤드폰을 이 아기가 끼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소리 자극 계속 가거든요. 환자는 이제 아기는 이제 잠든 상태고, 이제 잠자는 약을 먹고 잠자는 상태고, 소리 자극을 계속 주면은,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신경은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파형으로 구현이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파형이 이렇게 막 지진계처럼 뭐가 있지만 거기 1번서부터 5번까지 파형이 쭉 정상적으로 구현이 된다면 이제 잘 나오는 거고, 그 파형이 작거나 진폭이 작거나 되게 연장돼 있으면은 청신경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파형들이 이 유발이 되는 오리진들이 있는데, BAP 1번 파형 같은 경우 처음에 나오는 파형인데, 그게 이제 코클리어 이 달팽이관에서 유발을 하고, 3번서부터 5번까지는 뇌간, 브레인 스템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파형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각 유발전이를 보면은 보통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듯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환자가 앞에 뭐가 번쩍번쩍거리는 이제 빛을 보면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실에서는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아기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이 선글라스가 아니라 이게 고글 형태로 된 빛 자극을 주는 건데, 눈앞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번쩍번쩍 할 때마다 그 빛 자극이 우리 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비주얼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 후두엽 쪽으로 전달된 걸 저희가 감지를 합니다. 파형을 보시면은 되게 이게 되게 상당히 크거든요. 파형이 엄청나게 큰 파형들이 이게 V자 형태로 나오는 걸 보면서 저희가 기능이 유지가 된다, 아니면 영향을 받았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옆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 안구에서, 사진에 보면 안구에서부터 이제 옵틱 너브를 시신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 머리 뒤까지 가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자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데 왜 이 눈에 보는 이 펑션을 이 맨 뒤에 눈에서 가장 먼 후두엽 쪽에다 넣었을까요? 왜? 그죠? 이게 청신경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고 대부분 다 바로 가깝게 넣어가지고 그 신경과 가까운 데에 그 기능을 넣는데, 유독 눈은 앞에 달렸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이 비주얼 필드는 뒤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눈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빛도 감지하고 색깔도 감지하고 움직임도 감지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인지 기능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1초도 안 되는 야구공을 뺏으로 칠 수 있는 이유는 그걸 인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제 아가씨가 소개팅을 나가는데 남자가 탁 들어와요. 3초 만에 끝나죠, 리딩이. 그거는 인지 기능이 가미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지 기능까지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템포랄 영역, 즉 측두엽을 다 거쳐서 후두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필드가 뒤에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데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동 체성 감각 유발전이는 전기 자극을 줍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팔목에 전기 자극을 주면 그게 이제 전기 자극이 센서리 패스웨이를 따라서 머리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발목에 전기 자극을 주면 그게 또 이제 센서리 패스웨이를 따라서 다리를 거쳐서 척추 속의 척수를 다 지나서 머리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제 운동 신경 쪽을 보는 거는 머리에 전기 자극을 주면은 그게 그 반대 경로로 따라서 팔다리로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수술실에서 검사하는 사진 자체고요. 여기 이쪽에 왼쪽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운동신경을 보는 파형이고, 오른쪽에 네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이게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에서 전기자극을 줘서 파형이 형성되는 감각신경 유발전이 파형입니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에 대한 논문들은 많아요. 근데 이 검사에 대한 논문이 사실상 그냥 그 국한된 검사 자체만은 별로 없어서 이게 도대체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막연하고, 그래서 제가 임상검사 과학술지에 요게 2013년인가 제가 자세히 써놨거든요. 제가 쓴 논문 중에 아마 사이테이션이 이거 거의 두 번째로 많은, 이게 외국인들도 궁금한가 봐요. 왜냐면 한국말로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이게 보시겠죠. 요거를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서 보시면 이게 기본적인 어떤 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게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겁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술 중 신경의 감시 검사의 수술 적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제 수술실에서 진짜 뭐 어떻게 할까?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수술이 좀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TSA라는 수술이 있어요. TSA는 이제 트랜스 스페노이드 어프로치라는 수술인데 뇌종양의 위치가 딱 그 시신경이 교차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키아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옵티키아즘이라고 거기에 이제 종양이 생겨요. 환자의 심텀이 어떠냐면은 약간의 이제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이 시야가 밖에 쪽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렇게. 근데 좁아지는 게 되게 천천히 좁아지기 때문에 환자가 못 느껴요. 대부분. 보통 이제 다른 얘기는 하지만 청력이 떨어진 환자들도 언제부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여쭤보면은 잘 몰라요. 왜냐면 5년 동안 서서히 뭐가 나빠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들이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오면은 오른쪽 이마에 멍이 들어오든가 막 이래요. 왜냐면 이쪽이 안 보이는데 본인이 안 보인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어디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꾸 부딪히니까 나 왜 자꾸 부딪히지? 그래서 와보면은 시야 검사 해보면 이제 좁아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이제 피추터리 글랜드,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는 환자들이 와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발기가 안 돼요. 이 연세든 분들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기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가 갑자기 끊겨요. 또 연세든 분들은 난 좀 빨리 왔나 보다. 그래서 이게 넘겨요. 그리고 어떤 다른 예를 들어주자면 뭐 여자 중학생인데 갑자기 계속 젖이 나오는 거예요. 유선이 뭔가 발달해서 계속 브레이저가 젖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가봤더니 뇌종양입니다. 청천벽력이죠. 근데 이 수술을 예전에는 머리를 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왼쪽 귀 위에서 오른쪽 귀 위까지를 엽니다. 그래서 거의 머리의 3분의 1을 뜯어내요. 그러면 뇌가 크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를 벌려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어요. 이거 뭐 수술을 여는 시간도 엄청나고 닫는 시간도 엄청나고 회복되는 시간은 더 엄청나고 근데 이 수술을 이제 이 사진에 보시듯이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 들어가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서 수술을 딱 끝내고 나오면 상처도 없어요. 본인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엄청나요. 회복도 엄청 빠르고 수술도 엄청 빨리 진행되고 대신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신경 교차점 옵틱 키아즘 쪽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신경 검사 VP를 계속 하면서 그게 시신경의 펑션이 유지가 잘 되는지를 보면서 검사를 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매핑인데 센트럴 서커스 매핑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뇌종양을 수술을 한다고 하면 뇌 속에 이제 종양이 생긴 건데 그럼 이제 뇌 표면의 어딘가를 이제 인시전 즉 이렇게 어떻게 찢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뇌 자체의 표면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손상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이게 운동 중추 쪽이나 감각 중추 쪽이 있다면은 이제 운동 중추 쪽에 손상을 주면 그쪽의 기능을 아예 못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감각 중추 쪽을 선택을 해서 수술 부위를 선택을 하는데 고기를 찾는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여기 이게 뇌 그림이죠. 근데 여기를 좀 더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이게 수많은 자이러스와 썰커스의 이 연속체가 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이러스라고 하는 건 이제 둔턱이고, 그리고 썰커스는 고랑인데, 되게 이게 고랑과 둔턱이 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한 고랑이 센트럴 서커스라는 중심 고랑이라는 곳이고, 그 고랑을 기준으로 앞에는 운동 중추, 그 뒤는 감각 중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운동 중추입니다라고 알려드리면 그러면 거기를 안 건드리고 손상을 안 주기 위해서 그 뒤에 부분을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합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특수 전극을 뇌 표면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SCP 검사를 하듯이 팔목에 전기 자극을 주면은 이 자극들이 팔을 지나고 스파이널 코드를 지나고 뇌의 감각 중추 쪽으로 이제 파형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파형들이 이제 그림처럼 SCP 파형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센트럴 서커스라고 하는 자체가 이 간격이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서커스들이 되게 많지만 서로 이렇게 밀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 중추가 흥분이 된 그 부위의 바로 앞에 있는 운동 중추 쪽은 흥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각 중추 쪽에 생긴 어떤 포텐셜의 반대 방향의 포텐셜이 형성이 되면서 파형이 서로 꺾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상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페이스 리버설 현상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감각이고 여기서부터 운동이구나 해서 찾아드리는 검사가 센트럴 서커스 매핑이 됩니다. 이제 뇌종양 수술을 좀 본격적으로 보자면은, 여기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DTI라는 영상을 본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뇌 표면에 어떤 기능들이 다 있고, 그 표면들의 기능이 어떤 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브레인 스템으로 오고 그다음에 스파이널 코드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손상을 주게 되면 이제 그걸 우리가 디텍션 하는 건데, 이 또 사진을 하나 더 보시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트럴 서커스가 있고 그 앞엔 운동 중추, 그 뒤엔 감각 중추가 그 센트럴 서커스 기준으로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길들이 어딘가로 연결이 되고 통해서 브레인 스템으로 갈 텐데, 그 경로, 그 패스웨이를 저희가 잘 관찰하는 게 이제 이 뇌종양 할 때 검사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MEP, SEP를 이 수술 중 계속 하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관찰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운 기법들이, 기구들도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뇌종양을 떼고 그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갑자기 파양이 50% 작아졌어요. 이러면 뭐 다시 붙여놓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늦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석션 팁에서 스티뮬레이션이 들어가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의사들이 하면서 석션 팁을 계속 쓰니까, 근데 거기 전기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가 계속 들어가면서 주변에 어떤 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에 자극을 주면서 매핑을 하는 검사가 요즘에는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레인에서와 좀 다른 거는 척추 관련 수술인데, 척추 쪽은 이렇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컬, 토라식, 럼바, 세이크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각 레벨마다 거기서 신경들이, 척수 신경들이 쫙 나와서 뭔가 영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브레인에서는 있지 않은 영역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척추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생겨가지고 신경에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애초에 그쪽에도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디제너레이티브 스파이널 디포미티 서저리랑 스파이널 코드 튜머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종양으로 좀 구분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MRI 사진인데, 이 보면 이 뼈마디가 뭔가 이렇게 굵어져 있죠. 그리고 이 굵어지면서 쭈글쭈글하면 더 커지면서, 보통 이게 이제 어떤 뇌종양이 전이가 되든가 아니면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눌러서 장애가 오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이제 거기를 열고서 이제 긁어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긁어내거나 깎아줘가지고 이제 척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드는 수술을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우리의 척추가 휘어있는 척추 측면증 환자 사진인데, 이게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계속 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트를 누르고 렁을 누르고 해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핍니다. 똑바로 피는데, 이 문제는 휘어있는 거를 갑자기 쭉 피면은 그 안에 있는 신경들이 기능을 상실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모니터링 없이 쭉 피고서 수술 잘 됐다 해도 환자는 그다음부터 하반신 마비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피고 MEP 보고 조금 피고 계속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니터링과 콜라보로 계속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 진행하다가 이제 저희가 다리 파형이 반 정도 작아졌습니다. 그럼 다시 폈던 걸 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더 피면은 장애가 올 수 있겠다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피는 게 어떻게 피냐 하면 이 밑에 있는 이 사진처럼 이렇게 나사를 받고 로드라고 해서 철심을 넣어서 이제 이 구조적으로 이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척수에 영향 주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척수 종양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 보면 이 척수 주변에 어디에 종양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모니터링 방식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방향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의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지도 좀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이 뻘겋게 보이는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척수거든요. 긴 게. 척수고 그 옆으로 한 가닥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척수 신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척수 신경들이 우리가 이 척추의 마디마디마다 사이사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척수 신경이 데미지를 받으면 이제 그쪽에 해당되는 근육들이 저린 거죠. 그리고 척수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 밑으로 가는 그 레벨에서부터 그 밑으로 가는 모든 신경들이 대부분 다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척수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좀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고 척수 신경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라이트한 데미지로 갑니다. 이 사진 3개는 이거는 이제 척수 종양을 제거하는 사진인데 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척수를 연 거고 그다음에 이 J는 그 안에 있던 이 동그란 게 이 종양이거든요. 이 종양을 뺀 거고 그다음에 이제 K는 이제 다 종양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걸 닫는 겁니다. 이 척수 자체가 길이 되게 좁기 때문에 그 안에 종양이 있으면 뭐가 이제 하수도 막힌 것처럼 꽉 막히는 그런 현상으로 아예 그냥 팔다리 다 못 쓰고 심각한데 요거를 제거를 하면은 바로 좋아지는 그런 좀 수술 중에도 바로 좋아지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 완벽한 100%라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 중 모니터링에도 이제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데 이 과거에 이 FDA에서 이 수술 중 모니터링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절에는 되게 과거죠. 거의 뭐 한 20년 전쯤 되겠죠. 근데 그때는 이 규제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머리에 전기자극을 주는데 이 막 1000볼트 막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 1000볼트도 막 주고 그래서 막 환자들이 센 자극을 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지금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 머리에 전기자극을 세게 주면은 이제 머리에 있는 대부분의 이 펑션들이 하이퍼 펑션이 되면서 심장 리듬도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장 많은 거는 뭐 이 썬바이팅 이게 혀를 깨물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머리에 전기자극을 주는 MEP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 환자가 움찔하거든요. 이렇게 움찔. 근데 그때 이제 이 모터 펑션이 하이퍼 펑션이 되면서 그 기능들이 모두 다 흥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입도 환자가 이렇게 물었다 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혀를 깨무는 현상들인데 지금은 워낙에 이게 인지가 잘 돼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FDA에서 이 뉴로 모니터링의 이 인텐시티 전기 자극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들은 그게 다 탑재가 돼 있거든요. 안정한 이 라운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 자극을 아무리 세게 주려고 해도 자극이 세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 환자의 안정적인 이 뭔가를 유지하게끔 전기 자극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텅바이팅이 환자에 따라 좀 다른데 텅바이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꺼즈 삽입을 이렇게 하거나 마우스피스도 제작된 것들이 시중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껴놓으면은 혀를 깨무는 일 같은 경우는 요즘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 전기자극을 머리에 계속 주면 이제 뭐 뇌전증이 생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 검사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 않고 환자의 컨디션이 좀 나빠서 회복 단계에서 뭔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 검사 때문에 어떤 뇌전증이 발생하거나 이게 발작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2만 케이스 정도를 한 것 같은데 모니터링, 뉴로 모니터링을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수술 중 신경의 감시 검사의 주의사항 뭐 이렇게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좀 안심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끔 이제 피스메이커를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MEP 자극을 탁 주면은 모든 게 펑션이 탁 움직이면서 하트레이트가 바뀌거든요. 땅땅땅땅 두두둥 땅땅 이렇게 뛰거든요. 이거 혹시 쓰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원래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인데라고 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마취과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5케이스 정도 해봤는데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에 피스메이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도 좀 사용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과 답변인데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뇌 동맥류, 애뉴리즘 클리핑, 결찰술을 하는 거 보면은 머리 동맥류에 클립을 콕 집어넣는 건데 빨래집게 같은 사진을 검색을 하거나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 클립 종류가 엄청 많고 되게 진짜 뭔가 이렇게 찝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보면은 1cm도 안 되거든요. 0.5cm. 사실 땅바닥 떨어뜨리면 잘 못 찾아요. 손톱 깎아놓은 것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금 자체가 티타늄 특수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자석에 붙지 않고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MRI나 아니면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척추 수술할 때도 이제 스크류를 받고 이건 좀 크거든요. 이게 바디의 레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나사를 이렇게 삽입해 놓고 철사도 이렇게 감아놨는데 이거 뭐 이게 괜찮냐 물어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식약청 허가받는 것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삽입을 해서 이게 100년이 지나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뭐 녹이 쓴다 이런 경우는 아예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수술 중 신경계 감시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원활하게 대학에서 잘 배우지 못하고, 뭐, 이렇게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실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수술실에 들어가서 실습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오늘 좀 다뤄봤고, 그러니까 대학교 재학생들이나, 그리고 이제 이 임상병리 사이지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